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의 최인수라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강연을 이렇게 밖에서 잠깐 들었는데 되게 이렇게 아기자기한 곳에서 강연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색다르고 제가 이런 강연은 사실 처음인데, 사실 청중도 이렇게 조그맣고 귀여운 아기들은 너무 제가 처음이어서 오늘 강연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보통 강연을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좀 쉽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 보통은 특히 교수들은 어렵게 말하는 거를 훈련받아왔지 쉽게 말하는 걸 훈련받지를 못해서 하지만 오늘 최대한 학생들이 뭐라도 좀 좋은 내용들을 기억하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차근차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이 블루 에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부산이라서 사실은 좀 또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기도 한데, 부산 하면 바다가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강원도도 저는 이제 캠퍼스가 강원도 삼척이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차 타고 5분만 나가면 동해 바다가 보여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연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다를 이용해서 바다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부분, 아마 요 전 시간에 아마 그 단어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사 소개를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화학공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중학교 아마 1학년, 2학년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게 되면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뭐 공학을 하실 수도 있고, 기초 과학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의학학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인문학을 할 수도 있고, 사회학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공학은 가장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기술과 가치를 이해하시면 돼요. 네, 가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학문이 바로 공학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돈이 되는 기술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공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전기화학이라고 하는 화학의 특수한 분야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 강원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 지 9년째 되는 해입니다. 제가 전기화학을 공부하고 교수로서 일을 하게 될 때 항상 많이 들었던 얘기가 에너지와 위기라는 뜻이었어요. 공부를 할 때도 그랬고, 공부를 하고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구 그림이 지금 보이실 텐데, 요 그림은 미국에 있는 어떤 한 화학자가 본인이 죽기 2년 전에 대학의 강단에서 발표를 하면서 보여줬던 그림이에요. 되게 이쁘죠? 네. 그 화학자의 이름이 리차드 스몰리라고 하는 화학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화학을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 벌티볼이라고 하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퓰러렌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탄소 60개가 모여서 축구공만한 모양처럼 그려진 동소체를 얘기하는데, 그 탄소 동소체인 퓰러렌을 발명하신 화학자예요.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약 2년 전에 본인이 근무하시는 미국의 라이스 대학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인류가 50년 이내에 직면하게 될 10가지 위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냐면 환경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알게 됐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가 적어도 제가 죽기 전까지, 저의 세대를 살기 전까지 나는 이 에너지와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까지도 이 문제에서는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모르겠어요. 그 이후대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는 사실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 후세라고 하죠. 예, 후세들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과연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저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 지금 많이 쓰는 그런 원료 같은 경우는 한 50년 정도까지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저 어렸을 때도 되게 50년이었거든요. 지금도 50년이고 앞으로도 계속 50년이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제 계속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자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확인하지 못한 자원들을 확인하는데 많은 기술들이 또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기간이 좀 늘어나는 게 있는데, 석탄 같은 경우는 약 300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하고, 시에일가스라고 하는데 보통 북중미,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많이 분포하는 자원 중에 하나인데, 이런 자원은 350년까지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핵이 분열이 되는 과정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 방식이거든요. 그 핵 분열을 이용하면 보통 한 100년 정도, 현재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 분열을 통해서 100년 정도를 발전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핵 융합이라는 과정도 있어요. 핵 분열뿐만 아니라 융합을 하게 되면 또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 못한, 우리가 쓸 수 없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핵 융합을 할 수 있는. 전 우주에서 핵 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객체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물질입니다.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전 우주에서 핵 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막 뿜어내는 애가 하나 있어요. 걔가 바로 태양이에요. 엄청 똑똑한데요? 중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핵 융합이라는 발전 과정을 통하면 최대 10,000년까지도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제 핵 융합의 종류에 따라서는 무한히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뭔가 유한한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에너지 형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재생에너지예요. 예,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주 전 세계에서 이제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려면 이런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형태를 바꿔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 수소에너지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뉴스나 뭐 신문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과연 그러면 수소에너지는 이런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딱히 지금 현재 yes or no라고 대답을 못 하겠어요. 예, 왜냐하면 수소에너지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현 시점에서는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첫 번째, 수소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가스나 석탄, 석유처럼 이게 어디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만들어져 있는 연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소 광산이라는 게 없어요. 네, 가스는 가스 유정이 있고 석탄은 석탄 광산이 있는데, 수소는 수소 광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수소는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수소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가야지만 그게 수소라고 하는 어떤 결정체로 만들어지는, 연료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소를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에너지를 운반시킬 수 있는 운반체라고 해서 수소를 에너지 캐리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수소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없다. 또 한 가지 이제 수소는 저장, 그 다음에 운송, 운반하는 게 어려워요. 네, 굉장히 가벼운 물질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되게 날아가요. 네, 그리고 굉장히 작은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잡아두려면 굉장히 그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그 주머니 같은 걸로 이제 잘 담아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장하고 보관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당장 우리가 쓰고 있는 석탄이나 천연가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수소만을 지금 연료로 쓰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다. 예,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게 많아서 조금은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돼요. 예, 궁극적으로는 수소가 제일 깨끗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했듯이 비용도 많이 들고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수소를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로 가기 전까지는 결국 답은 뭐다?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우리는 소비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에너지에 대한 얘기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요즘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후변화, 환경 위기 이런 것들.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환경 위기가 바로 지구 온난화거든요.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고 있어요. 더워지고 있고. 어제도 보니까 근 몇 년 사이에 제일 더웠던 11월 첫째 날이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막 서울에서는 반팔을 입고 다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 원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온실가스의 배출이거든요. 예, 그래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막 되고 지구가 막 뜨거워지니까 이제 남극에 있는 펭귄들이 서식지를 잃어버려요. 네, 참고로 4월 25일이 세계 펭귄의 날이에요. 예, 교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와이프의 생일입니다. 예,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4월 25일 보시면 지금도 남극에 있는 펭귄들이 무더위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북극에 있는 북극곰들이 이렇게 서식지를 잃어요. 북극곰은 얼음 위에서만 먹이 사냥을 할 수 있어요. 얼음이 없으면 먹이 사냥을 할 수 없어요. 굶어 죽어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이랑 온실효과라고 하는 현상을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현상이에요. 예, 온실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복사에너지를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잖아요. 에너지를 아까 태양이 이제 수소 핵 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그 에너지를 지구가 받고 다시 지구가 일부 에너지를 대기권 바깥으로 방출해요. 예. 근데 그 에너지가 지구가 갖고 있는 대기층에 일부 에너지가 갇혀요.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일부 에너지는 지구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온실 효과입니다. 예. 근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네. 온실 효과가 없으면 일정 부분 온도가 유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네, 거의 달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체온을 유지를 할 수가 없고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온실 효과는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현상이에요. 네. 지구 온난화는 뭐냐? 바로 이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지는 현상이 바로 지구 온난화예요. 아까 제가 지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대기권으로 완전 방출되지 못하고 일부는 갇혀있는다 그랬는데 이게 계속 더 많이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뜨거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상. 그래서 우리가 온실 효과를 없애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구 온난화를 최대한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온실 효과는 그럼 누구 때문에 왜 일어나느냐? 네. 그 온실 효과를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애들이 바로 온실가스라는 애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주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온실가스라고 하면은 6가지 온실가스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잘 알고 계시는 이산화탄소, 그다음 두 번째는 메탄, 그다음에 산화질소, 그다음에 수소불화탄소,
그 다음에 과불화탄소, 그 다음에 육불화황이라는 되게 복잡한 화학식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6대 온실가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맨날 온실가스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5가지, 그 외에 5가지 가스들이 있는데 왜 이산화탄소만 가지고 우리가 자꾸 뭐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 온실가스들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가스 1개랑 산화질소 가스 1개가 놓고 봤을 때 어떤 애가 더 지구온난화를 잘 일으키냐라고 하면은 산화질소가 이산화탄소보다 더 능력이 좋아요. 지구온난화를 더 잘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얘기할까요? 비슷해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그 배출량이 많아서예요. 예. 여러분들 게임 하다 보면은 게임 좋아하나요? 게임 하다 보면 되게 엄청나게 큰 악당이 있는데 그 악당을 무찌르려고 막 여러 명이 덤벼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나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작은 애인데 엄청나게 수가 많으니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온실가스들을 낮추는 것보다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낮추는 게 사실은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줄이는데 더 많은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온실가스들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각개의 능력을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고 하는 지구온난화 지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한 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보다 이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는 GWP가 더 큰 거예요. 더 능력이 좋아요. 근데 배출량이 이산화탄소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더 줄이는 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꾸준히 되어 왔어요. 2000년대 이후로도 계속 되어 왔고 심지어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 배출량은 그 전에 전체 역대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78%를 차지할 정도로 거의 1900년대 후반 아마 죄송하지만 아버님들 연세 때가 얼지 모르겠지만 제가 83년생이니까 제 나이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태어난 해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됐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먼 태고적 시절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 배출이 되고 있어요. 이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배출을 야기한 이게 발단이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거 사회 시간에 배웠으려나? 네, 맞아요. 산업화인데 이 산업화 시기에 영국에 있는 한 그 기술자이자 산업가이자 과학자인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냅니다. 기존에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일들을 이 기계가 해내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공장이 만들어지고 공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재화가 생산이 되고 그 재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자들이 소모가 되고 연료가 소모가 됩니다. 예, 그때 쓰는 연료가 뭐냐? 석탄이에요. 예, 이 어마어마한 석탄이 소모되면서 뭐가 배출이 되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만들어진 1900년대 중초반에 보면은 그 전까지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이 딱 그 시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를 해요.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위쪽에. 네. 실제 이제 유엔이라고 하는 유엔에서 전 세계가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이런 식으로 되게 이쁜 발자국 그림으로 표현을 좀 해봤어요. 네. 실제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 국가가 배출하는 전체 배출량을 얘기하는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발자국은 뭐냐면 그 국가의 전체 배출량을 그 나라의 인구수로 나눠준 겁니다. 우리나라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느 발자국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른쪽 발자국 빨간색. 왼발 자국에는요 어디 있냐면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화살표? 두 번째 발가락에 있어요. 이거 검지 발가락이라고 하나요? 네. 두 번째 발가락에 있어. 이게 동그라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 국민의 숫자로 이 배출량을 나눴을 때도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배출량 대비 인구의 숫자가 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꽤나 의미가 있는 크기를 갖고 있는 배출 국가입니다. 그래서 실제 2019년 기준에 썼을 때 1960년부터 한 50여 년간 우리가 CO2 배출한 걸 누적해서 전체 국가를 줄을 세워봤어요. 그때 우리가 몇 등 했냐? 16등을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200여 개가 넘는 국가 중에 최근 한 50년, 55년 동안 배출한 그 순위로 16등이고 그 다음에 2019년 그 당해 연도만 봤었을 때는 전 세계 9위 이산화탄소를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인당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학생 여러분 1인당 한 사람당 배출하는 배출량이 전 세계 평균 배출량의 2배에 해당해요. 네. 그리고 이런 배출 특성이 있어요. 이산화탄소 배출 구조의 특성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고 하는 20개 정도의 나라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배출하는 나라에서만 배출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다라는 거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좋은 부분을 설명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산업화가 많이 되어 있고 경제가 많이 발달해 있고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출 강국이고 선진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을 수는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이렇게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고 있다라는 환경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배출을 많이 하는 걸 그만해야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유엔의 산하기구 중에 이 기후변화 협약 기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모든 국가의 우두머리들, 뭐 대통령, 총리 등등 모여서 자 이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좀 힘을 모아서 조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2015년도에 파리에서 있었는데 그게 그 유명한 파리 의정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나중에 배울 수도 있는데 교토 의정서라고 하는 단어를 또 들어보실 수 있어요. 네, 교토 의정서는 이 파리 의정서보다 약 한 1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교토 의정서는 옛날이에요. 더 옛날 일이 있었어요. 97년도. 그 다음에 이 파리 의정서는 2015년도에 있었는데 두 의정서에서 동일하게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전에는 선진국 몇 개 나라들만 줄여라. 너네들만 줄이면은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 몇 개 나라들만 줄여라라고 감축 의무를 부여했는데 2015년도에는 이제 안 되겠는지 모든 나라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든 나라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라는데 여기 동참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교토의정서 할 때는 우리가 언제까지만 이걸 줄이면 된다. 언제까지만 이걸 줄이면 된다. 1차, 2차 요때까지만 하자라고 기간을 좀 정해놨어요. 예, 근데 파리의정서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교토의정서에 기간을 정했더니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이때까지만 우리가 좀 노력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약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생각을 다시 고쳐잡고 파리의정서 때는 기한이 없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제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중간고사 때까지만 하면 돼 라면 중간고사 때까지만 하잖아요. 그렇죠? 기말고사 때까지만 하면 돼. 그럼 기말고사 때까지 하잖아요. 예. 그게 아닌 거예요. 공부는 계속해야 돼. 이렇게. 뭐가 더 무서워요? 예, 계속해야 돼가 더 무섭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교토의정서보다 파리의정서가 훨씬 더 무서운 그런 약속이 돼버렸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지켜져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진짜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허용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인가 이렇게 뒤져봤더니 딱 따져보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약 한 25%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75%는 다 배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태어난 1년의 아기, 그 뒤에 있는 아기, 지금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제 25%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지구의 전체 온도가 2도 올라가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는 이거를 2도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절대 2도 이상은 온도를 높이지 말자. 그 2도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은 2도를 높이지 않는 선에서만 배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1.5도시로 줄었어요. 이제 더 이상 2도시도 불안하다. 왜? 사람들이 또 2도시라고 했더니 2도시만 지키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산화탄소 배출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점점점 모자라요. 그래서 더 강하게 이제는 1.5도시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1.5도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요거 전까지만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어요. 이걸 넘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에너지 위기 얘기도 있고 환경 위기, 특히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대안이 뭐다? 재생에너지. 당장 일단은 재생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재생에너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신재생에너지가 한 개의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한 개의 단어가 아니라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복합어예요. 그래서 정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 일단은 화석연료가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이 이런 화석연료가 아닌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나눠야 돼요. 그래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정의를 나눠줘야 되는데 첫 번째, 신에너지. 이때까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그거를 바로 신에너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신에너지가 바로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그 다음에 가스와 기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는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예요. 자, 두 번째, 재생에너지. 이거는 지속 가능,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 이것이 바로 재생에너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수력, 파력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재생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 모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석연료가 아니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거나 거의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어디 가시면 신재생에너지 붙여서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우리가 얻고 있는 그 근원은 대부분 원자력 발전 또는 화력 발전을 통해서 많이 얻잖아요. 재생에너지로부터 얻는 에너지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라고 혹시 얼마나 될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적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조금은 옛날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만약에 에너지를 100을 생산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비중은 채 6%, 7%가 안 됩니다. 네, 그마저도 이 재생에너지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폐기물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 폐기물 에너지는 일부 그 기구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중에 폐기물 발전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6%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50% 빠지면 3%예요. 예.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만들어낸 에너지 중에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3%에서 3.5% 사이였어요. 이거를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회원국이 있어요. OECD 가입국이 있는데 그 OECD 회원 가입국을 재생에너지 비중이 많은 쪽으로 쭉 나열해놓으면 우리나라가 어디 보이냐? 가장 뒤부터 보시면 돼요. 꼴찌거든요. 네, 가장 뒤에 보시면 돼요.
예, 그만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이용 비중이 굉장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나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OECD 가입국 중에서 되게 특이적으로 눈에 띄는 나라가 한 군데 있습니다. 예, 바로 제일 위에 있는 아이슬란드인데요. 왜 아이슬란드가 이렇게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을까요? 혹시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추워요. 네, 맞아요. 추워요. 맞아요. 추워요. 춥고 이 나라가 굉장히 많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많죠? 네? 지진이요? 지까지는 굉장히 맞아가지고 제가 귀가 쫑긋했는데 네, 맞아요. 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에는 약간 화산 지형이어가지고 온천이 많아요. 네, 온천, 지열이 많아요. 그래서 지열, 땅에 열이 많아요. 네, 땅이 막 가만히 있지 않고 막 꿈틀꿈틀대고 그 안에는 막 뜨거운 막 열이 막 갇혀 있어요. 맞아요. 열 에너지가 있어서 이 지열 에너지, 지열을 이용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을 해내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슬란드는 국가가 생산하는 에너지 중에 전체 재생에너지 비중이 거의 85%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굉장히 지역적인 유리함을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많은 노력을 하게 된 계기가 여기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라는 겁니다. RPS라고 보통 불리는데 아마 아버님들께서도 좀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보통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들이 보통 발전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5대 발전 한전 밑에 5개 발전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화력발전소를 엄청나게 돌리면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근데 나라에서 강제를 합니다. 자, 앞으로 당신들이 만드는 전기 중에 몇 % 이상은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을 하십시오 라고 강제를 합니다. 이걸 어길 시에는 따끔하게 혼내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모든 사업자들이 어떻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비중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5%라고 말씀드렸던 그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2040년까지 이거를 20%가 아니라 35%까지 늘리겠다라고 더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럼 2040년이면 여러분들 17년 더 하면은 내 나이쯤 되나요? 중1이면 지금 몇 살이죠? 14살. 30살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나이 얘기는 안 할게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참 지나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재생에너지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옛날에 많이 했던 재생에너지, 이걸 보통 이제 전통적인 신재생에너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요즘 이제 핫한, 뜨고 있는 에너지를 비전통 신재생에너지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재생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에너지, 태양 빛을 이용하든지, 태양 열을 이용하든지, 그 다음에 풍력에너지, 바람을 이용하는 거죠. 제주도나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강원도 태백산맥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엄마 아빠랑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저 산등성이 너머에 막 이만한 풍차 같은 거 돌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예, 그게 풍력 발전이거든요. 터빈이 막 도는 거예요. 예, 멀리서 보면 되게 이쁜 바람개비 같은데 가서 보면 다쳐요. 너무 가까이 가면. 예, 엄청나게 빨리 돌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가 전통적인 재생에너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산에 보면 이제 죽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합니다. 나무를 잘게 쪼갠다든지 이렇게 코르크처럼 이렇게 압착을 해서 만든다든지
그걸 이제 우리가 우드 펠릿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태울 수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연료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바이오매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조력 에너지,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와 달의 인력 차이에서 바닷물의 수면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하는 이 현상을 이용한 그래서 바닷물이 불어났을 때 물을 가둬요. 예, 그리고 바닷물이 빠졌을 때 수문을 열어서 물이 쫙 빠져나가는 현상을 이용해서 그때 터빈을 돌려주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의 현상들.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아까 파도의 힘을 이용하거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거는 그냥 물리적인 힘, 바다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해양 에너지는 그런 물리적인 움직임이 아니고요. 그냥 바다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아까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게 바로 기존의 물리적인 힘, 파도의 흐름이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지 않고 순전히 바다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기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 기술이 바로 염도차 발전이라는 거예요. 염도차 발전. 아마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염도차 발전은 심플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농도가 다른 물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회수하는 기술을 얘기해요. 그러면 농도가 다른 물로부터 어떻게 전기 에너지가 회수가 되느냐? 이걸 위해서 몇 가지 현상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렵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이 강연 자료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급하게 오면서 기차에서 내려오면서 만들었어요. 이거를 설명 안 하면 오늘 나는 굉장히 우울한 마음으로 집에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오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일단 여러분들 삼투 현상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삼투 현상? 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목욕 시켜주면은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물에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면 내 몸이 막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걸 느낀 적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네.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리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막이 있는데 이 막을 경계로 농도가 다른 물이 이렇게 있을 때 농도가 높은 물이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예를 들면 소금기가 많은 물을 얘기하는 거고 농도가 낮은 물은 소금기가 없는 물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소금물이라고 하시면 소금물은 용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용액. 예. 그럼 이 용액은 용매와 용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용질이라고 하는 거는 녹는 거. 예. 그 용액에 녹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용매라고 하는 거는 녹이는 거를 용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이라고 하잖아요. 얘는 용액이거든요. 여기서 용질은 녹는 게 뭐죠? 소금이 녹죠. 예. 그래서 소금이 용질이 되고 녹이는 거는 용매라고 해요. 여기서 누가 뭘 녹이죠? 물이 소금을 녹여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용매가 됩니다. 그래서 삼투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농도가 다른 물을 놓고 사이에 이 분리막, 가운데 막이 있는데 용매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것이 삼투예요. 따라오시나요? 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것이 삼투예요. 근데 투석은 뭐냐? 투석은 반대로 용질이 이동하는 것이 투석이에요. 용질이 이동하는 게 투석이에요. 그래서 투석을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투석의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들 신장 투석하는 거거든요. 주변에 좀 신장이 건강에 안 좋으셔서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이 전기 투석을 받으셔야 되는데 전기 투석이라는 게 뭐냐? 우리 몸 안에서 노폐물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 노폐물을 빼줄 때 어떻게 빼주냐면 전기를 가해줍니다. 예, 전기를 가해줘서 이 용질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용질을 이동시키는 게 투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기를 가해서 용질을 이동시켜 주잖아요. 그럼 요거를 반대로 해볼 수 있어요. 반대로. 무슨 말이냐? 용질을 이동시켜주면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오늘 여러분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예, 저도 이제 강의 안 해도 돼요. 예. 그래서 투석이라는 현상은 전기를 우리가 가해서 용질을 이동시켜주는 건데 이걸 반대로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용지를 우리가 이동만 시켜줄 수 있으면 그 과정에서 전기가 발생이 된다. 전기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게 하나 전제가 있어요. 가운데 막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막이 뭐냐? 이온 교환막이라는 거예요. 이온 교환막. 이 이온 교환막이라는 건 뭐냐면 이온 교환 능력을 갖고 있는 고분자막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양이온 교환막과 음이온 교환막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종류, 양이온이면 양이온, 음이온이면 음이온, 이 한 가지의 이온만 이동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금물 하면 우리가 네. 무거워서 가라앉는 거랑은 좀 달라요. 가라앉는 거랑은 좀 다르고요. 이거는 이온이 이제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이라고 하면은 소금물에는 Na+라고 하는 양이온이 있고요. Cl-라고 하는 음이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양이온 교환막을 쓴다라고 한다면 이 Na+와 Cl- 중에서 Na+만 이동을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음이온 교환막이라고 하면은 Na+와 Cl- 중에서 Cl-만 이동을 시켜주는 애가 바로 음이온 교환막이에요. 이 음이온 교환막을 통해서 이온을 이동만 시켜줄 수 있으면 전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전기화학적으로 산화와 환원이라는 과정을 아셔야 돼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여동생이 중학교 선생님인데 중학교 1학년에서 이 산화 환원의 정확한 개념을 아직 안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그 산화는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온화가 되면서 전자를 잃어버리는 과정이 산화입니다. 네, 환원은 반대로 전자를 받는 과정을 환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화 상태가 다시 환원 상태로 바뀌는 거를 환원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질이 산화가 되면은 이렇게 전자를 내놓고 얘는 이렇게 이온이 되는 거죠. 이게 산화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는 이 화살표의 과정이 산화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있는 애가 전자를 받죠.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게 환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전기투석, 그 다음에 이걸 반대로 한 게 역전기투석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전기화학적인 산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역전기투석이라고 하는 염도차 발전 기술 중에 하나인 역전기투석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것만 하고 가도 됩니다. 저는 이게 목표예요. 자, 제가 양이온 교환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이온 교환막을 2개를 쓰고요. 제가 음이온 교환막을 1개를 쓸 겁니다. 여기 양이온 교환막이 하나 있고요. 여기 음이온 교환막이 하나 있고요. 여기 양이온 교환막이 하나 있어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교환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공간이 2개가 나와요. 그렇죠? 이 공간 2군데 중에 한 군데에 제가 바닷물을 넣습니다. 농도가 높은 바닷물을 넣어요.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는 강물을 흘려줘요. 그러면 이 바닷물이 들어가는 이곳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바닷물에는 아까 Na+ 이온과 Cl- 이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Na+ 이온은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데 양이온이기 때문에 음이온 교환막에 있는 오른쪽으로는 못 가요. 왼쪽으로밖에 못 가요. 파란색 공 보세요. 파란색 공이 왼쪽으로밖에 못 갑니다. 네. 그 다음에 Cl- 반면에 Cl- 음이온이에요. 얘는 반대로 왼쪽으로는 못 가요. 왼쪽은 양이온 교환막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음이온 교환막으로밖에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파란색 공은 왼쪽으로밖에 이동을 못하고요. 이 노란색 공은 오른쪽으로밖에 이동을 못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양이온 교환막과 음이온 교환막을 하나씩 씀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냐? 각각의 이온의 방향이 바뀌어요. 우리가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처럼 음이온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양이온은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우리가 이온의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간 용액을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삥 돌려볼게요. 삥 돌려보면은 이쪽으로 온 양이온 교환, 양이온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 얘는 이쪽 오른쪽으로는 뚫려 있으니까 못 가고 이 왼쪽으로 양이온 교환막이 있어서 무조건 이 파란 공은 또 왼쪽으로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교환막을 넣고 우리가 바닷물이랑 강물을 이렇게 흘려주면은 이 양이온, Na 플러스 이온은 무조건 왼쪽으로밖에 이동을 못하고요. 이 노란색에 있는 음이온은 오른쪽으로밖에 이동을 못해요. 이게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이온 교환막만 3개 꽂아놓고 양쪽으로 물만 흘려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왼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왼쪽은 자꾸 Na 플러스라고 하는 파란색 양이온만 계속 넘어와요. 계속 넘어와요. 예. 근데 이 왼쪽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여기 철 2가 이온 50개랑 철 3가 이온 50개가 있어요. 원래. 근데 거기서 양이온이 계속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이 전체적으로 플러스의 기운이 왕성해지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근데 우리 이 전기화학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하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남자가 50명이면 여자가 50명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 플러스가 50개면 마이너스 50개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Na 플러스가 한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플러스가 하나 늘잖아요, 자꾸. 그렇죠? 계속 느니까 요 철 3가와 2가가 약간 이렇게 모종의 논의를 합니다. 자꾸 이게 Na 플러스 하나가 넘어오니까 너 3가가 너 2가로 좀 바뀌자. 우리가 플러스가 하나 계속 넘어오니까 철 3가는 플러스 3이에요. 철 2가는 플러스 2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3이 플러스 2로 하나 바뀌어주면은 Na 플러스 이온이 하나 넘어와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철 3가가 철 2가로 바뀌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기화학적인 환원입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전자를 한 개의 철이 먹어줘야지만 3가가 2가로 바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Na 플러스 이온만 한쪽으로 이동을 시켜줬더니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소모가 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반대에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는 반대로 Na 플러스가 자꾸 이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Na 플러스 이온이 계속 부족하게 돼요. 원래 여기도 철 2가 50개랑 철 3가 50개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자꾸 Na 플러스가 부족해지니까 얘는 어떻게 판단을 Na 플러스가 자꾸 부족해. 그러면 철 2가 네가 철 3가로 바뀌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그러면 철 2가가 3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전자를 하나 내놔야 돼요. 이게 전기화학적인 산화 반응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온의 흐름만 바꿔주니까 여기서는 전기화학적인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전기화학적인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질문 하나. 여기서 지금 전자를 소모를 시켰잖아요. 이 전자는 어디 있던 전자일까요? 네, 여기 있던 전자예요. 전기화학 반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건 중성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어느 한쪽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요. 반대쪽에서 무조건 환원 반응이 일어나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소모된 거는 바로 사실 여기서 전자가 생성된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양이온 교환막, 음이온 교환막, 양이온 교환막 이렇게 교차로 연결하면 바닷물과 강물을 흘려주면은 이온들이 이동 방향이 정해지고, 예, 이 정해진 이온 방향에 따라서 전기화학 반응이 자연적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따가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그냥 물을 흘려주는데 전기가 나와요. 제가 사기 치는 것 같죠? 예, 저는 사기 안 칩니다. 예. 제가 학생들이랑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 7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최대한 빨리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이랑 대학생들, 언니 오빠들이랑 그 경진대회에 나갔을 때 이거를 좀 만들어 봤어요. 이거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서 이 저희 팀명의 이름을 이제 셀모나이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어 아시죠? 연어. 강과 바다를 왔다 갔다 회귀하는 이게 이온이 농도가 높은 물과 낮은 물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살모니온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양이온 교환막 두 개랑 음이온 교환막 하나를 놓으면 그 강물을 흘려주면 아까 파란색 그 선대로 흐르고 바닷물을 흘려주면 빨간색 선대로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서 이제 이온들이 움직이게 되고 제가 아까 용액을 한번 돌려준다 그랬는데 이 린싱 솔루션이라는 걸 쓰게 되고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물들이 흘러줘요. 이거는 정밀하게 물이 흘러 들어가는 길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예. 조금 어렵긴 한데 사실은 그 손재주가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CE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이온 교환막이라는 거예요. Cation Exchange Membrane이고 Anion Membrane Exchange는 이제 AE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물에 젖지 않는 에포시 수지의 셀로 이제 전체적인 큰 셀 만들고 아까 전기화학 반응, 환원 반응과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만들고 물이 흐르는 통로를 채워주는 스페이서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채워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체결을 하면 돼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그 장난감 조립하듯이 변신 로봇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체결을 하면 됩니다. 전극을 끼우고 실리콘 가스켓이라고 해서 물이 계속 흘러야 되다 보니까 그 물이 이제 새지 않게끔 그 틈을 막아주는 그런 그 소재예요. 이온 교환막을 첫 번째 이온 교환막을 껴주는 겁니다. 이게 양이온 교환막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음이온 교환막이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에 양이온 교환막이 한 번 더 들어가요. 이게 음이온 교환막입니다. 가운데 들어가요. 이 음이온 교환막을 통해서는 클로라이드 Cl- 이온만 이동을 해요. 정확히 대칭형이에요. 사실은 음이온 교환막을 중심으로 그 데칼코마니처럼 정확히 대칭형이기 때문에 방향만 180도 뒤집어 주시고 체결을 해주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그래서 학생들을 처음에 연습시킬 때도 종이 접기처럼 연습을 시키거든요. 저게 소재들이 좀 비싸서 뭐 돈이 아까운 건 아니지만 돈 아까워요. 학생들한테 그 모는 종이 같은 거로 정확히 재단을 해서 그 어긋나는 부분이 없게끔 연습을 한번 시키고 난 다음에 실제 소재를 잘라보라고 해서 연습을 시키거든요. 마지막으로 전극을 놓고 양이온 교환막 하나 이제 남았을 겁니다. 전극 꽂, 다 꽂았네요. 꽂고 전극 꽂고 뚜껑을 덮으면 이게 이제 셀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닫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양 네 귀퉁이를 잘 이렇게 돌려서 잠궈줍니다. 혹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제 6년 뒤, 7년 뒤에 이제 전공을 선택하실 때 나는 뭔가 만드는 게 좋고 손재주가 좋다. 그러면 교수님처럼 공학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부모님이 반대만 하시지 않으시면. 네. 그 내 귀퉁이에 동일한 압력을 가해서 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토크렌치
그러니까 돌리는 힘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저렇게 체결을 해줍니다. 네, 이제 체결이 끝났고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일은 뭐냐면 물을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흘려줄 수 있는 관들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관을 이제 연결해주고 이거를 한 번 지금 양이온기관만 양이온기관만 이렇게 한 번 제가 쌓았잖아요. 이거를 양음 이렇게 계속 쌓아갈 수 있어요. 계속 쌓아갈 수 있어요. 이거는 스택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하나 양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압이 약 0.6V 정도를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스택을 만든다는 얘기는 건전지를 직렬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만약에 20개 연결한다? 그럼 우리가 한 12V의 전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결하고 린싱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철 2가랑 3가 이온 50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용액이에요. 그 용액을 이제 그 전극 쪽으로 이제 흘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터미널을 연결을 해주는 거고, 전기를 뽑아내는 장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가 뽑히는 걸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 그 전기를 뽑아주는 거를 보여주는 장비를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뜬다는. 예.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랑 이렇게 만들고, 요게 지금 제가 14개 세트를 연결한 거거든요. 양, 14개 세트.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실제 이렇게 LED 17개 램프에다가 불을 킨 거예요. 이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셀 17개 만들어 놓고 바닷물, 강물 흘려놓고 여기 끝에다가 연결만 했었을 때 이게 원래 이제 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짜잔 이렇게 불이 들어온 겁니다. 예, 요걸 학생들이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상도 탔어요. 은상. 예. 예. 얼마죠? 50만 원. 그래서 학생들이 막 여학생들은 머리하고 저 돈으로 남학생들은 옷 사입고 막 그랬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 기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저처럼 교수님들이지만 학교나 어떤 연구소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 제가 손가락에 꼽을 수 있습니다. 한 5분 정도밖에 안 하는 기술이시고요. 반면에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어떤 나라일지 한번 맞춰보실 때 힌트를 줄게요. 이 기술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 농도가 다른 2가지 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바닷물과 강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바닷물과 강물을 모두 쓸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곳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 군데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직 세계지리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덜란드는 맞았어요? 네덜란드는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굉장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고 있는 접경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 네덜란드에 있는 웨서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 이 역전기 투석이라고 하는 기술을 독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 무슨 저기 청평댐에 있는 그런 발전소, 수력 발전소처럼 이 역전기 투석 원리를 이용한 발전소를 실제 지었고
그 발전소에 자기네 나라 국왕의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역전기 투석 발전소고 이 발전소 이름이 더치 킹 윌렘 알렉산더, 자기 나라 네덜란드 국왕의 이름을 붙인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웨서스라는 회사에서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MIT 대학에서 요 역전기 투석 폐수 처리장에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역전기 투석 장치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인데 그 분연구원이에요. 본원은 대전에 있고요. 예, 제주 글로벌 연구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제주 글로벌 연구센터에서 역전기 투석 관련 연구를 하고 있어요. 뭐 이 뒤에 역전기 투석 관련해서 연구 동향 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어서 제가 설명은 드리진 않을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재생에너지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기술들 중에 이전까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 말고 이렇게 굉장히 신선하고 참신한 기술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제 스스로 임무를 잘 완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라고 느끼셨으면 제가 좀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술로도 이렇게 새로운 개념의 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다른 교수님들이 하고 계시는 모든 과학이나 공학들이 어렵거든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거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학생들이 되게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보면은 교수님 제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이거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라는 걱정을 많이 해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걱정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도구와 어떠한 해결책을 이용해서 할지를 고민하는 게 너한테 더 유익한 고민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전공과 진로를 택하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에 대한 의구심보다는 나는 일단 그걸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걸 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더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이룩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되게 어려운 내용으로 장시간 발표 들어오신 데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